이제는 혁신이다. 여야를 떠나서 관습을 떼버리고 혁신을 외쳐보다. 공동혁신구역. 수요일 주진우 라이브는 정쟁 비무장지대로 변신합니다. 정치 혁신을 위해서 날선 공방은 자제합니다. 환영도 합니다. 네. 혁신을 위해서는요. 네. 자, 두 분 모시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가 지정했습니다. 여야 혁신위원장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어서 오세요. 예,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최지은 부산 북강서울의 최지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은입니다. 저도 과거에 민주당 혁신위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네, 혁신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있죠? 네. 민주당 혁신 잘하고 있습니까? 민주당 혁신 한참 멀었고요. 네. 앞으로도 좀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 걱정이 이렇게 그러니까 전당대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왜 이렇게 걱정하게 할까요? 일단은 대선 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후로 이어진 지선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노출이 되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올 연말까지는 계속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 끝나면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서 내년에는 다시 새로운 민주당으로 다시 태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희망은 품습니다. 내년까지. 네. 근데 대선 지선 진 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둘 다 이겼는데도 난장판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당내 체질 개선이 양당 다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제 586의 이제 퇴진 이런 문제들이 문제가 되고 저희도 어찌 보면 이준석 대표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로 실제로는 그렇게 젊어지지 않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당을 그냥 젊어진 느낌만 풍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준석 대표가 디퓨저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이준석 예. 디퓨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로는 뭐 상한 과거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갈등이 아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윤핵관 그리고 지금 당의 중심이 네. 그래 이준석 대표 이제 역할 다 했어. 이제 바꾸고 우리가 당을 쥘 거야.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가 남은 임기가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네. 그 기간 동안은 그렇게 큰 정치적인 이벤트도 없거든요. 그런데 왜 그럼 이준석 대표에 대한 공격이 많아졌느냐. 저는 그 핵심적인 그러니까 결정적인 장면이 공천을 개혁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혁신이 띄우겠다까지는 뭐 그랬는데 네. 혁신이 띄워가지고 공천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진짜 개혁하려나 하면서 이제 조금 그 진정한 혁신, 진정한 개혁에 저항하려는 분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국민의힘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보이는데요. 사실 이준석 대표 때문에 국민의힘이 좀 많이 새로워 보이고 과거의 그 탄핵이나 이런 것과는 다른 새로운 이미지로 보여서 선거에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소위 윤핵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좀 이준석 대표랑 과거의 선거 때 윤석열 후보자 당시에 앙금이 좀 남아있는 윤핵관 주변에서는 네. 이준석 대표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분란을 일으켰어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거는 과거에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숨고 우리 순천에 계신 천하람 변호사님 만나러 가고 막 이랬을 네. 때마다 국민의힘이랑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뚝 빠졌다가 다시 또 윤석열 당시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가 부산에서 후드티 입고 나타나니까 지지율이 올라가고 했던 걸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윤핵관 쪽에서 조금 너무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때 후드티 입었는데 입기 네. 싫었던 거 아닙니까? 기분 나빴어. 왜 또 억지로 후드티를 입혔나 몰라요. 그러니까요. 아니 뭐 그런 억지로 네. 한 건 아니실 건데 덩치 큰 사람한테 입혀놓으니까 저는 그래서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과연 정말 윤핵관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저는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와 사이가 나쁘지 않아 보이는 면들이 많았습니다. 네. 실제로 뭐 최근에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서 뭐 오찬을 할 때도 그랬고 경쟁 상대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단임제 국가인데 대통령 하면 끝인데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근데 이제 오히려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실제 윤핵관이라기보다는 윤핵관 호소인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지지율도 안 그래도 좀 불안정한 면이 나오고 있는데 굳이 2030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지지층이 꼭 2030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호남에서의 지지도 분명히 있고 그 외에 6070에서도 우리 국민의힘이 달라지는 모습 보기 좋다라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준석 대표와 관계를 불편하게 가져갈 이유는 대통령에게는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윤핵관 호소인들이 오히려 당내 분란을 좀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당권, 공천권 아무래도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게 사실은 민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민주당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결국은 공천권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핵심 관계자로 대두되는 그 신주류하고 비주류, 뭐 이준석 대표나 뭐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의 그냥 권력 투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이고, 안철수 대표는 지금 오히려 손을 잡았다, 윤핵관과 손을 잡았다 이렇게 보이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 또 그 당 대표를 뭐 집단 지도 체제로 하느냐, 이런 것이 결국은 다음번에 그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공천에 어떻게 되면 이익이 되냐, 이런 것도 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권력 투쟁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항상 이게 정치는 뭐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가 혁신을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우리 정치에 뭐가 문제고 혁신의 방향으로 가면은 괜찮은데, 이게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 내부 싸움하는 것으로 끝나면은 국민들이 결코 좋게 보지 않으실 거고, 네. 앞으로도 이게 긍정적인 이미지는커녕 네. 우리 정치 혐오로 오히려 그 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긴 한데요. 지금은 서로 이 당이나 저 당이나 서로 못하기 경쟁하고 있고, 우린 저쪽 당이 있어. 우리한테도 반대당이 있어. 이렇게 가지고 서로 지금 뭐 그냥 경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못하기 경쟁이요. 자, 네. 윤석열 대통령 첫 외교 무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전하람 변호사? 일단 뭐 재밌는 장면 오늘 나왔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네. 노루각수. 네.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진짜 잘못한 거죠. 외교 결례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렇게 그냥 지나가네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렇죠. 아는 사람이 거의 유일하게 아는 사람, 또 최근에 만났던 사람이니까. 네. 또 윤석열 대통령 표정 보면 굉장히 만면에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네. 악수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이 악수를 그러려면 하지 말든가, 할 거면 제대로 눈을 보고 악수를 하든가 그랬어야 되는데, 무슨 송영길 대표도 아니고 왜 노루고 악수를 하시는 송영길 대표가 왜 나오나요? 송영길 대표가 지난 총선 때 그 개항을 그 토론회 때 저희 윤영선 후보한테 노루고 악수를 한 적이 있거든요. 나중에 자료 화면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서 또 꼼꼼하게 또 깨알처럼 하나 정도 넣어놔야죠. 아무튼 그렇고, 다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그렇게 큰 무시라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잘못했다거나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보통 그 자리에 보면 모든 정상이랑 악수를 한 건 아니고 이렇게 몇 명 악수하고 쭉 걸어가다가 불가리아 대통령 옆에 서서 이제 윤 대통령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악수한 정도,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결례한 건 맞는데요. 특히 이제 서양 사람들이 악수를 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눈을 안 마주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건 심각한 결례인데, 사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줬던 그 한미 동맹이 좀 지나치게 너무 바라기식이 아니었나. 그래서 묻지마식으로 지난번에 뭐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도 뭐 삼성, 뭐 현대, 뭐 우리가 투자 다 해줄게 퍼주기만 하고 받은 게 없고, 무조건 우리는 미국에 뭐 소위 말하는 줄 선다, 이런 걸 너무 보여주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뭐 여기는 어차피 신경 안 써도 이미 줄 섰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좀 무시받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답답했습니다. 저희 임기 이제 한 2달 됐나요? 네. 그리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한 번 만났는데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압수수색하라고 하세요. 압수수색이요? 근데 이제 반대 논리에 의하면 항상 저희가 그랬습니다. 뭐 중국한테 오히려 민주당은 우리가 왜 중국한테 늘 인색하냐라고 하시는데, 뭐 그런 논리면 우리가 중국한테 열심히 한다고 해도 중국도 우리 안 쳐다봐주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외교라는 게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오히려 저희가 중국에 대해서도 원칙론적인 입장을 견지하다 보니까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더 신경 쓰는 면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 국가에 우리가 종속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뭐 꽤 잘 나가는 나라고. 네. 대신에 권위주의, 그러니까 인권 침해 국가들, 예측 불가능한 정치를 하는 국가들을 보다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구사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들과 우리가 같이 동맹을 하는 거는 뭐 불가피한 일이죠. 뭐 저는 지금 뭐 실용 실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 이제 대통령 되신 다음에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 만나서 막 우리 기업 유치 이런 것만 퍼주기만 했고, 우리 실용 실리는 챙긴 것도 없고, 심지어 이렇게 가가지고 노룩 악수를 당했다. 시기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잘 하시기를 좀 규탄드립니다. 규탄이요? 네. 자, 전하람 변호사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어제 검찰 인사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일단은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필 규정이다. 사필 규정이요? 저희가 보면 그 윤석열
그 사단이라고 하는 분들이 대거 복귀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사단이라는 분들이 되게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양당 모두로부터 인정받은 몇 안 되는 검사들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창기 때 굉장히 그 중용이 됐었죠. 사실 윤석열 사단이라는 거를 만들어준 게 이제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양당 모두에서 인정받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 아닌가 싶고, 그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잘 나가고 중용되다가 조국 수사 이후로 좌천되고 뭐 괄시당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원래 위치로 복구시키는 사필귀정 인사였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런 면에서는 뭐 잘 됐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뭐 윤석열 소위 라인으로 다 이렇게 검찰이 구성됐기 때문에 민정수석실도 없어지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는데 뭐 민정수석 겸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총장도 없는데 검찰의 주요 인사는 다 마무리되고, 이런 것이 검찰 내부의 모든 조직이 필요한 그 균형과 견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할 수가 없다고 보이고요. 심지어는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우려했던 그 검찰공화국이 굉장히 쉽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이고, 이런 내부의 견제와 균형도 없이 이런 식으로 소위 내 편, 내 측근 이렇게 과하게 또 검찰이 뭐 심지어는 뭐 금융을 다루는 기관까지 다 그렇게 임명이 된 것은 앞으로 우리 경제 위기에서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하나. 네. 고발 사주의 사건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가 네. 서울 고검 송무부장으로 영전했습니다. 뭐 그게 엄청난 연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좋은 자리잖아요. 서울고검 송무부장 사실 한직입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만 그러니까 뭐 이제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뭐 수사를 받았고 기소가 됐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뭐 저는 뭐 별로 없다고 솔직히 생각하는데, 그거는 뭐 재판 받아봐야 아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피고인 신분의 검사이기 때문에 수사부서에는 둘 수가 없어서 뭐 송무부서로 뺐다라고 보면 뭐 저는 그렇게 이상한 이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 검찰과 관련된 여러 인사가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내 식구 감싸기, 검찰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은 뭐 총장이 없어도 아무 필요가 상관이 없는 총장 패싱, 이미 인사도 다 입맛에 맞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검찰은 앞으로 굉장한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 인사를 총장 없이 이렇게 네. 아니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 그래서 인사를 했다는데 총장 자리 비워둘 수 없지 않습니까, 올해? 총장 자리 오래 비워두는 거 당연히 안 좋죠. 안 저도 좋죠.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우리 지금 그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행하고 있는 이원석 지금 이제 대검 차장이 있어요. 그분도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되게 이제 조직 내에서 깐깐하고 원칙주의자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이번에 인사를 함에 있어서도 그런 대검 내지는 검찰 조직의 의견을 충분히 많이 뭐 전달하고 반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공석인 게 좀 보기 안 좋다라는 말씀을 저도 공감하지만 뭐 영원히 그럴 것도 아니고 임명되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사필귀정 인사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이제 말 그대로 부당하게 징계를 받거나, 아니 뭐 징계는 아니죠. 부당하게 이제 한직에 발령 나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빨리 땡겨주는 게 또 공정에도 부합하는 거니까 저는 뭐 그런 인사는 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또 검수완박 국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권 제한되는 시간적 제약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검찰 인사를 좀 빨리 해서 검찰 조직을 빨리 좀 정상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당시에 그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장관한테 검찰총장의 독립성을 인정하라고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검찰총장이 이미 모든 그런 임명이 다 되어 있는, 검찰 임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고 대통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인데 어떤 독립성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가 굉장히 우려됩니다. 네. 낼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또 오겠죠. 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 네.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내가 나서서 뭐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회에서 만든 법인데 지금 법무부에서 이거 위헌이다 이렇게.
네, 일단 두 가지죠. 첫째는 절차적인 면에서 이거 날치기 법안이고요. 두 번째는 내용적인 면에서 누더기 법안입니다. 이거는 저는 아무리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고 싶어도 검수완박 이 법안은 솔직히 저는 국회가 이렇게 일처리를 하는 거를 도저히 존중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검찰에서도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일단 절차와 관련해서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거를 만들어 놓은 거는 쟁점 법안에 대해서 안건조정위에 회부해서 제대로 된 토론과 논쟁을 펼친 후에 법안을 입법하라는 건데 꼼수 탈당, 위장 탈당이 웬 말이냐. 그러고 나서 의원 갈아치우고 나서 18분인가 만에 그걸 통과시켰거든요.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다수결 원리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다수가 밀어붙이는 게 다수결이 아니고요. 소수와 제대로 된 토론을 거쳐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는 게 다수결 원리라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수완박 법안은 다수결 원리라고 하는 우리 헌법의 기본적인 원칙을 깡그리 무시한 그런 법안이죠. 그러니까 절차가 뭐 완전히 날치기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내용도 완전 이상해요. 무슨 뭐 너무 많은 것들이 이상하지만 대표적으로 고발인한테는 전혀 이의 신청을 허용 안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경찰에서 이거 범죄가 안 됩니다라고 하면 고발한 사람이 그걸 이의를 할 수 없도록 해놓았어요. 말이 됩니까? 저는 우리 입법부가 한 것을 행정부가 권한쟁의를 한 사례가 하나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행정부가 예를 들어서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당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헌법에 갈 수는 있겠으나 지금 일단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행정부의 대표가 아니고 대통령의 대표죠. 그리고 만약에 그 행정부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도 그 권한이 수사권을 조정한 것인데 검찰에 있던 것을 경찰로 옮긴 것인데 그러면 그것도 행정부 안에 그 권한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권한을 조정한 것이지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쟁의를 현재에서 받아줄 수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거 정치적 메시지고 실제로 현재에서 이것을 헌법재판소로 가는 것 자체는 아무런 저같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봤을 때도 좀 황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절차 얘기 계속 하셨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 여당 야당이 굉장히 첨예하게 갈라질 때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다 통과를 해가지고 임의를 합의를 했다가 번복한 절차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 절차 역시도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았던 것이고 지금 이미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 법안이 행정부 권한 침해를 했다고 헌법재판소에 간다는 거는 이런 사례도 없었고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일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합의를 어겼던 것은 뭐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저희 이제 그 절충안을 받아들이는 과정, 저희 의원총회를 거치는 과정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국회법 내의 과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헌법 절차 내의 과정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 내에서 토론과 토의를 거치라는 얘기는 그래도 국회 상임위 내지는 상임위 안에 있는 안건 조정이 또 나아가서는 본회의에서 제대로 된 토론과 뭐 어떤 절차를 거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땠습니까? 그 꼼수 탈당을 통한 안건 조정이뿐만 아니고 본회의에서도 우리 국회법이 필리버스터를 허용해주고 있는데 그걸 또 굳이 회기 쪼개기를 해가지고 야당의 입을 막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내용적으로 부족한 법안을 억지로 날치기 시키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이고요. 아까 그러니까 권한쟁의에 있어서 행정부의 권한 얘기하셨는데 너무 또 헌법 강의처럼 내면 안 되니까 짧게 얘기하자면 검사라는 그 집단은 나름대로 헌법상 영장 청구권이라는 별도의 권한을 가진 집단입니다. 아마 거기에 근거해서 권한쟁의를 신청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혁신으로 가야 되는데요. 혁신으로 가야 되는데 이 정부 혁신 잘 돼가고 있나 의문이 든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3997님께서 혁신이란 단어가 뭘까요? 정당 혁신이 아니라 의원님들 개인 혁신 먼저 하셨으면 합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국민과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개인 혁신하면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혁신은 안 보이고 경찰을 쥐려고 한다. 경찰을 쥐려고 한다. 그리고 검찰은 너무 윤사단 일색으로 중용한다. 이런 얘기는 계속 들립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뭐 보여지는 면이 저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이제 대통령이시니까. 예.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또 윤석열 대통령과 과거에 같이 근무했다고 해서 배제당하는 것도 어찌 보면 불공정이거든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친분이 있는 게 능력은 아닐 텐데요. 아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사단이라는 분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능력 있다고 또 인정받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실제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또 저희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에 대한 수사도 또 진행했던 분들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얘기가 국민들에게 통했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경찰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저는 민주당에서 그렇게 그 경찰국이 생겼을 때 뭐가 그렇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못 내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경찰의 인사권이라든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대통령실,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 청와대가 뭐 이렇게 쥐고 있었던 거죠. 경찰이 과거에 아주 잘 독립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행안부가 갑자기 통제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문제지만 청와대가 어떻게 보면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게 통제하는 것보다는 행안부를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관리하는 게 저는 조금은 진일보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검찰이 경찰국을 만든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왜 이렇게 굳이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굳이 이렇게까지 반대하시는지도 좀 의문이고요. 아마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런 분들이 속 안팎까지 전부 다 알고 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곳곳에 있고 이런 것과 경찰은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 정도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뭐 검찰 출신 그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굉장히 능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윤석열 당시에 그 후보자 당시에는 능력만 있으면 심지어 이준석 대표랑 함께 이번에 그 기초위원까지 시험을 보게 하지 않았습니까? 실력만 있으면이라고 얘기를 했고 뭐 청년 장관도 임명을 하겠다. 능력 있으면은 다른 건 다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검찰 출신이 대부분 임명이 된 거 아닙니까? 청년 장관도 당연히 아무도 없고 이런 걸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이 능력의 척도인가? 차라리 시험을 보는 이런 것이 기초위원들한테는 시험 보게 시키면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는 오히려 그 대통령과의 인간관계로 형성이 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당연히 의견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아니, 꼭 친분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인사권자가 본인이 직접 겪어보고 능력 있는 분을 중용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뭐 현재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과거에 이제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보면 약간 생뚱맞은 인사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대통령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 민주당과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원래 그 약국하시던 분, 약사를 폄하할 생각 없습니다. 이제 계엄 약사분이 갑자기 식약처장을 가시고 뭐 이런 터무니없는 사례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인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가깝다, 뭐 사단 인사냐라는 얘기들은 나오지만 이 사람들이 능력 없다라는 얘기는 못 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도 그러니까 자격 없다, 능력 없다 얘기 안 나오고 있는 것만 해도 저는 우리 인사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약국 말씀하셨는데 그 식약처장이 부산에서 같이 정치하시던 네. 원외위원장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데 이분이 계란 파동도 그렇고 마스크 대란도 그렇고 잘 처리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이 능력이 없다라는 것도 사실 근거가 없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생뚱맞은 인사에 대해서 검찰 출신이 금융 관련해서도 임명을 맡는 것은 생뚱맞은 일 아닙니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복형 금감원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에서 금감원장을 잠시 하셨던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네. 검사 출신이 금감원장 하는 거 좋다. 본인도 문재인 정부에 그렇게 건의한 바가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금융 정책적인 면뿐만 아니라 금융 네. 소비자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어제 한덕수 총리가 검찰 공화국 비판 황당하다고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검사 출신 비서실장 딱 뽑았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도 그거 보고 무슨 얘기지 해서 이제 자세히 보니까 한덕수 총리가 비서실장을 원래는 한덕수 총리가 본인이 네. 픽하는 건데 대통령께 그 권한을 좀 어찌 보면 양보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대통령이 3번이나 물어봤대요. 정말이냐, 괜찮으시겠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 보면 두 분이 서로 케미가 좋은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참 이상한 게 한덕수 총리 처음에 임명되셨을 때 대통령한테 제일 처음에 책임 총리를 보장해 주시면 제가 이걸 맡겠습니다라고 하셨고 대통령이 책임 총리 보장해 주셨다고 했는데 책임 총리라는 건 결국 총리가 인사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장관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이 장관 인사에 책임 총리가 말만 책임 총리지 어떤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이 여태까지 했던 말은 다 그냥 수사에 불구하고 실제 형체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보니까
한덕수 총리가 이제 목소리를 좀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가면 네. 갈수록.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마 어느 정도 행정부를 좀 오랜만에 총리하시려다 보니까 몸을 푸는 기간이 아니었나 싶고 본인의 색깔을 앞으로 좀 더 많이 보여주시지 않을까 저는 뭐 기대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인사권 없는 책임 총리는 책임 총리가 아니다라는 근데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책임 총리라는 말을 쓸 때도 인사권을 전적으로 다 주지는 않았어요. 그럼 그러니까 인사권 말고 인사에 대해서 뭐 실제로 몇 분의 장관조차도 아니고 그러면은 책임 총리가 무슨 책임이 뭐 어떤 게 다른 겁니까 일반 총리하고? 아니 뭐 아마 당연히 인사에 대한 의견을 들으실 것 같고요. 이런저런 추천을 하실 거고 또 지금도 꽤나 그립감 강하게 갖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동혁신구역 천하람 최지은 천하람 두 분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